최근 LA 외곽을 덮친 대형 화재 때문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뉴욕의 여자 소방관 한 명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위해 한국의 봄나무를 구하러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과연 이 소방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소방서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리베카 화이트입니다. 지금은 LA 소방서의 산불 진압 특수팀 팀장을 맡고 있죠. 제가 소방관이 된 것은 모두 90이 넘으신 증조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는 21살이던 해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그러던 중 강원도 화천군 어느 능선 전투에서 복부에 관통상을 입으셨고 후방의 한 임시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그곳에는 같이 치료받던 한국군 상병이 있었는데 그는 전쟁이 치러지던 강원도 화천군 출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화천군 마을 주민 몇 분이 치료받던 상병을 찾아와 준호 어머니 조카라며 반가워했다고 해요. 같은 동네에서 멋모르고 뛰어다니는 철부지애인데 어쩌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냐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다고 했죠. 제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러우면서도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천군 할머니들이 매일같이 봄나물로 만든 음식을 가져와 의료진들과 부상병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다치다니, 다 같은 부모 자식인데. 미국에서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냐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는 낯선 땅에서 느끼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매일 아침 한 할머니가 정성스레 끓여오던 냉이 된장국의 맛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할머니들은 냉이가 피를 맑게 하고 상처 회복에도 좋다며 매일같이 정성껏 된장국을 끓여오셨어요. 실제로 증조 할아버지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셨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인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는 게 인간이야라는 증조 할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가문의 가훈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저는 남을 돕는 소방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죠. 미국에서 소방관은 12년 연속 어린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1위를 차지할 만큼 숭고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최근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저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죠. 피해 규모가 뉴욕 맨해튼의 2.5배에 달했고 피해액은 무려 6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거의 미국 전역의 소방관들이 24시간 동안 쉼없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계속되는 동안 저희 팀의 수석 고문인 클라우드 커튼 박사는 깊은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사후 진압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한국처럼 선진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거라며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튼 박사는 제게 한국의 선진 소방 기술을 배워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 제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죠. 결국 저는 소방서 최고 책임자인 포터 국장님을 찾아가 한국 방문을 공식 제안했고 다행히도 국장님께서는 흔쾌히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강주영이라는 여성 소방관이 산불 진압 특수팀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같은 여성 소방관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강주영 팀장에게
한국의 선진 화재 예방 시스템을 견학하러 왔다고 말하며 설레는 마음을 전했죠. 그러자 강주영 팀장은 마침 지금 소방점검을 나가려는 참인데 직접 현장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소방차에 처음 탑승하게 되었죠. 그런데 차에 탑승하자마자 LA의 소방차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LA에서는 대형 트레일러 형태의 소방차가 일반적인데 한국 소방차는 소형화된 것 같았죠. 제 표정을 읽었는지 강주영 팀장은 한국의 좁은 도로 특성을 고려해 소방차도 소형화하고 대신 다기능성 및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차량 내부의 다기능성이었습니다. LA의 소방차가 주로 화재 진압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 차량은 화재 진압은 물론 응급의료 장비와 화학물질 대응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죠. 게다가 후륜 조향도 자동화되어 있어서 LA처럼 사람이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 설치된 첨단 관제 시스템은 LA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지점과 최적의 이동 경로를 계산해주는 것은 물론 주변의 소화전과 급수 시설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LA에서는 아직도 무전기로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문득 이런 시스템이라면 LA의 대형 산불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그토록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슴 한켠을 파고들었죠. 차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제 생각을 읽었는지 강주영 팀장이 한국의 AI 기반 화재 예측 시스템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화재 예측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통해 화재 위험도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것이었죠. 저는 강주영 팀장의 말을 들으며 LA는 아직도 수기로 점검 일정을 잡고 있다는 말을 꺼내기가 민망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미국은 아직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니 강주영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러다가 문득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뛰어난 AI 시스템이 있다면 굳이 현장 점검까지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자 강주영 팀장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게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번, 3번 조심하는 것은 소방관의 책임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렇게 소방점검차 도착한 곳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한 노래주점이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어두컴컴한 입구를 보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가게 안의 손님은 이미 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서자 주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또 점검을 나왔냐며 혹시 건너편 업소에서 민원을 넣은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했어요. 장사하는 시간에 제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들이닥치면 손님들이 불편해할 테니까요. 그런데 강주영 팀장은 차분하게 점검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꼼꼼하게 시설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녀가 30개가 넘는 룸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를 직접 손으로 만져가며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중 한 룸에서는 마침 있던 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량했던 소화기 위치를 지적해 주었고 강주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주인에게 개선을 요청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도 손님이 있는 가게에 와서 점검을 하면 장사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강주영 팀장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손님이 많은 곳이니 더 철저히 화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는데 그 안에 화재를 대하는 진정한 소방관의 자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강주영 팀장은 예전에 이런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났던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대체할 순 없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첨단 기술과 인간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소방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LA에 계신 증조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와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한국 음식은 입에 맞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영상 속에 드문드문 보이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힘없이 누워 계신 할아버지께 걱정하지 마시라며 지금 한국의 선진 소방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눈빛이 반짝이시며 한국이라는 말에 갑자기 힘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70년도 더 된 전쟁 중에 드셨던 냉이 된장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그 냉이 된장국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지금도 그 맛이 생생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맛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를 기운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강주영 팀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사정에 밝은 그녀라면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사정을 들은 강주영 팀장은 봄나물은 대부분 봄철에 나는 계절 채소라며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아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가면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함께 가보자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울 근교로 향했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금세 시골길이 나타났는데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길가의 푸른 잎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저는 호기심에 차창 밖을 가리키며 혹시 저것들이 봄나물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강주영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쑥이나 달래, 쓴바귀 같은 봄나물은 서울 근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렇다면 이런 봄나물을 직접 캐서 먹어도 되는지 물었죠. 그런데 강 팀장은 도로변이나 도심 주변의 야생 봄나물에는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봄나물은 재배하는 곳에서 관리된 봄나물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강주영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도시 근교 어디서나 이렇게 봄나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신기했죠.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봄나물을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길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니 말이에요. 마침내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토종 냉이부터 취나물, 참나물, 돌나물까지 다양한 봄나물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강주영 팀장이 미국에서 온 제가 봄나물을 사러 왔다고 말하자 가게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어쩌다가 미국 여자가 여기까지 봄나물을 사러 왔느냐며 한국 음식을 좋아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강주영 팀장이 제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자 할머니는 깊은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으셨죠. 그러면서 감격스런 목소리로 할머니 자신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국 전쟁 시절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워낙 없어서 쑥을 뜯어먹고 산나물을 캐서 연명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도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쪄서 먹고 삶아서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특히 봄나물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쑥에는 해독 작용이 있어서 전쟁 후 병든 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냉이는 철분이 많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에 특효였다고 하셨죠. 더덕은 기침을 멈추게 하고 도라지는 목을 편하게 했으며 달래는 봄철 감기를 예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봄나물을 먹으며 키운 자식들이 하나둘 대학에 가고 출세를 하면서 한국도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른다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적 같은 나라인지 모른다며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죠.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0년 전 제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가난했던 한국을 돕기 위해 먼 미국에서 왔는데 이제는 제가 한국의 선진 소방 기술을 배우러 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고르신 냉이를 건네시며 먼 길을 건너온 은인의 자손에게 이렇게 봄나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봄나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문득 할머니께 냉이 된장국 끓이는 방법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손수 적어주시기 시작했죠. 된장국의 깊은 맛을 내려면 무엇보다 육수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맑은 육수에 양파와 대파를 넣어 한 번 더 끓여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냉이는 꼭 데쳐서 비린맛을 뺀 다음에 넣어야 하며 마지막에는 다진 마늘을 살짝 넣어야 그 맛이 더욱 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께서는 문득 자신의 조카가 LA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 LA의 어느 지역인지 여쭈어 보았죠. 그러자 할머니는 올림픽가와 버몬트 사이에 있는 한식당이라고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제가 주말마다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면 자주 찾던 곳이었죠.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제 놀란 표정에 할머니는 놀란 미소를 지으시며 조카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조카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면서 한국의 전통 맛을 지키기 위해 늘 한국에서 직접 식재료를 공수한다고 자랑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봄이면 이곳에서 직접 나물을 사다가 보내준다고 해요. 할머니의 조카는 한국의 맛이 그리운 교포들을 위해 최대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정성스레 고르신 봄나물을 종이 상자에 담아주시며 LA에 가면 조카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LA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 드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 곧 할아버지는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그 봄날의 맛을 다시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요. LA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봄나물을 보시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특히 냉이를 보시고는 그때 그 냉이 된장국 맛이 생각난다며 감격하셨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할머니의 조카분이었어요. 양손에는 따뜻한 된장국과 반찬이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와 강주영 팀장이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것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할머니를 뵌 이야기를 전하자 조카분은 반가워하시며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러면서 자신도 미국에 와서 한식당을 하면서 늘 고향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자신도 이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이름도 모를 한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미군 참전 용사는 오죽했겠냐면서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신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는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다며 정성껏 준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의 입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특히 조카분이 정성스레 준비해 오신 냉이 된장국을 펼치자 병실 안에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할아버지는 그 향기에 벌써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그 옆으로는 도라지나물, 취나물,
고사리 나물 같은 각종 한국 나물 반찬들도 보였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인연이 만들어낸 이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가슴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첫 숟가락을 드시고는 한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시며 70년 전 그때 그 맛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부터 할아버지의 입맛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뒤 회진을 도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차트를 확인하시더니 놀란 목소리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셨죠. 제가 조심스레 한국에서 가져온 봄나물과 된장국 이야기를 꺼내자 의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의사의 놀란 표정을 보며 이것이 단순히 봄나물의 효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70년 전에 그 따뜻했던 기억이 할아버지께 새로운 삶의 의지를 주신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할아버지께서 퇴원하시면 매주 그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냉이 된장국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건강식이 될 테니까요. 주인이신 아주머니도 무척 기뻐하시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건강식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주영 팀장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화로 전했죠. 그녀는 할아버지의 쾌유 소식에 무척 기뻐하면서 한국의 봄나물이 가진 특별한 힘이라며 감동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올라오는 봄나물처럼 한국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이뤄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6.25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3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지키고자 했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의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도 우리 소방서의 발전도 모두 한국이라는 기적의 나라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전 세계 10억 명이 시청하는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에서 120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 기업이 메인 스폰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새해부터 한국 자동차와 드라마, 치킨, 심지어 레깅스까지 뉴욕 전역이 한국 브랜드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올해는 독일 벤츠와 일본 도요타도 메인 스폰서가 쟁탈전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 브랜드들이 뉴욕 심장부를 전부 싹쓸이하게 된 걸까요? 새해맞이 행사를 준비하던 타임스퀘어 한 기획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의 이벤트 기획자 바브라 쉴즈입니다.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는 뉴욕의 상징인 타임스퀘어의 모든 행사와 브랜드 광고를 총괄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특히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생중계되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타임스퀘어에 모여들고 10억 명 이상이 TV와 온라인으로 시청하죠. 저는 여기서 메인 스폰서 선정과 브랜드 쇼케이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새해맞이 행사에서 메인 스폰서로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2021년에도 기아 EV6가 타임스퀘어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뒤흔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국 기업이 뉴욕의 심장을 사로잡게 된 거죠. 이번에는 사실 도요타의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가 메인 스폰서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 브랜드가 타임스퀘어를 독점하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죠. 사실 제가 대학 시절 도쿄에서 유학을 보낸 경험 때문에 도요타의 렉서스를 좋아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되긴 했지만요. 그날도 저는 새해맞이 행사의 메인 스폰서 선정을 위한 회의장으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마케팅 총괄 매니저인 제이슨 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안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번에도 한국의 브랜드가 연초부터 뉴욕을 점령하게 되었다면서 한국의 제안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하더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제이슨이 마치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렉서스의 오랜 명성과 신뢰도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전통 있는 브랜드가 선정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한국 브랜드도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짓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죠. 그러자 제이슨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현재 미국에서 한국차의 인기는 단순한 과대평가가 아닌 실제 시장이 증명하는 현실이라면서 작년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현대기아차가 47,000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국차 포드 29,000대를 2배가량 뛰어넘고 독일차 벤츠는 17,000대를 3배가량 뛰어넘는 수치였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포드를 한국 브랜드가 압도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그게 정말 맞나요? 혹시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제이슨은 한국은 늘 이런 식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최신 기술에 민감한 미국의 젊은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기아 EV9은 이미 테슬라 모델 X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세련된 실내 디자인과 더블 벨벳 디스플레이는 이미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분야에서는 도요타는 물론 테슬라와 벤츠까지 제쳤다는 거예요. 제이슨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침 회의실이 눈앞에 보여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갈 수 없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관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데이비드 윌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임원들은 한국차의 혁신성을 언급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더군요. 마치 제이슨처럼 그들도 이미 기아의 스폰서십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모두가 한국 브랜드와 짜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성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회의가 시작되고도 분위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자 중국계 미국인 리하오 부사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발언했어요. 중국의 비아디나 샤오펑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 한국 브랜드만 특별 대우하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죠. 그러자 한국 브랜드를 지지하던 존 콜 이사도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 120년 역사상 한 브랜드가 이렇게 연속으로 주요 행사를 맡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이성적인 의견이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동안 팔짱을 끼고 묵묵히 지켜보던 데이비드 총괄 기획 이사장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입을 열었어요. 모두의 우려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가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대한민국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나라라면서 특히 2025년은 대한민국이 뉴욕을 점령하는 해가 될 거라고 했죠. BTS가 빌보드를 석권하고 블랙핑크의 아파트 노래가 전 세계 9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듯이 이제는 한국 브랜드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말이죠. 특히 미국의 젊은 층은 SNS에서 한국을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면서 틱톡에서 K뷰티가 매일 수십만 건씩 언급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K푸드 해시태그가 매달 1,000만 건을 넘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이는 같은 아시아권의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 콘텐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 잠시 숨을 골라야 했어요. 마침 데이비드 이사장이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선언했죠. 잠시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휴대폰으로 최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징어 게임이가 전 세계 93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한국에 대한 이 사진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특히 뉴스 영상 속 공기놀이 장면이 궁금해져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즐기던 놀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바이럴되어서 미국에서 공기놀이 챌린지가 시작됐어요. 댓글에서는 공기를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인기 댓글로 떠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에 나온 한국 놀이는 심플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과 함께 이래서 한국이 글로벌 트렌드 세터구나 라는 반응이 쏟아지는 거예요. 순간 저도 오징어 게임 1에서 달고나 먹는 장면에 매료되어 친구와 직접 도전했던 기억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2에서도 한국의 게임이 세계를 매료시키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3년 전에 1등했던 콘텐츠가 3년 뒤에도 다시 공개하자마자 1등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공기놀이라니 너무 단순한 게임 아닌가 싶었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저는 넷플릭스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는 대학 친구 케이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놀이로 또다시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케이트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케이트의 말로는 넷플릭스 역사상 후속작이 전작의 성공을 뛰어넘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왕좌의 게임이나 브레이킹 배드 같은 레전드급 시리즈도 스핀오프작은 본편의 70% 정도의 성과만 거둬도 성공이라고 평가한다더군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는 공개 3일 만에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면서 케이트는 특히 공기놀이 장면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감탄했어요. 한국 콘텐츠는 정말 매번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면서 넷플릭스 내부에서도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공기놀이가 너무 단순하지 않냐고 되묻자 케이트는 오히려 그 단순함이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시즌 1의 달고나는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야 했지만 공기놀이는 작은 돌멩이 5개만 있으면 누구나 즉시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케이트는 실제로 틱톡에서 공기놀이 챌린지 영상이 일주일 만에 5억 뷰를 돌파했고 심지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자국의 전통 놀이와 비교 분석하는 콘텐츠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나게 설명하더라고요. 회의가 끝난 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이슨의 말도 그렇고 케이트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다음 주까지 타임스퀘어 행사 기획안을 수정해야 했지만 먼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찾는 맨해튼 엘리트 피트니스 클럽은 제게 활력소이자 사색의 공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전 운동을 하기 위해 피트니스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뉴욕에서 가장 럭셔리한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죠. 특히 이곳의 공간 배치가 인상적이었는데 실내 자전거가 50대쯤 나란히 서 있고 그 옆으로 최신식 러닝머신이 마치 나무숲처럼 70대 정도 빼곡히 들어서 있어요.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나 러닝머신 위에 올라서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정면 거울로 향하게 되고 그 거울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힘주어 운동하는 표정이나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곳이 뉴욕에 있는 최고급 피트니스 센터인 만큼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부터 브로드웨이의 배우들까지
뉴욕의 엘리트들 모두가 새벽부터 자신의 건강과 몸매 관리에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러닝머신에 올라가기 전에 스트레칭 매트 위에서 허리를 비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운동하는 두 여성이 눈에 들어왔죠. 한 명은 패션 매거진 보그의 에디터로 보이는 금발의 슬림한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처럼 날렵한 턱선과 매끈하고 긴 다리를 가진 여자였죠. 저도 여자지만 키가 170 정도인데 두 명의 여성은 저랑 비슷할 키 같은데도 모델 체형이라 몸매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별 관심 없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운동하는 남자들도 순간 하던 운동을 멈추고 힐끗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저 언니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관심 없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계속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운동복이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레깅스 때문에 두 여자의 실루엣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특히 운동할 때마다 근육의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면서도 과하지 않게 잡아주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보통 운동복은 땀이 차면 불편하게 달라붙거나 미끄러지기 마련인데 그들의 레깅스는 격렬한 운동 중에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자세히 보니 한국의 제2레깅스 브랜드였더라고요. 그때 지난주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온 친구 엘리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엘리나는 일본에서 패션 바이어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에서 한국 레깅스 열풍이 대단하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레깅스 브랜드가 일본에서 오픈 매장도 없이 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거였죠. 매장이 생기기도 전에 온라인 사전 판매만으로 이룬 실적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팝업 스토어가 오사카와 도쿄에 열렸을 때는 현지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엘리나와 통화할 때는 일본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같은 아시아권의 레깅스가 인기를 얻은 거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모델처럼 보이는 뉴욕의 패션 엘리트들이 실제로 그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온라인 쇼핑몰 주소를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한국 레깅스 브랜드를 검색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덤벨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서 제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웨이트 운동기구를 워밍업도 없이 들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딱 보기에도 엄청 무거워 보이는 걸 들려고 하더니 잘 들지도 못하면서 끙끙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아까 저 두 명의 여성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건지 뭔지 아무튼 굳이 제 눈앞에서 그러니깐 너무 민망하고 불편했죠. 무게도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고개를 돌리려고 했는데 순간 이어지는 모습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갑자기 뒤로 돌아 스트레칭을 하려고 고개를 숙이면서 엉덩이 부분을 제 시야 쪽으로 들이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축 늘어진 운동복 때문에 그 남자 속옷이 보이고 배가 옆으로 삐져나온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튀어나온 뱃살이며 거기에 덥수룩한 털까지 보여서 갑자기 속이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눈을 빠르게 돌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깨끗한 생각을 하려고 애썼죠. 아까 본 아름다운 두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분 전환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기지개를 펴면서 중국어로 뭐라 하는 거예요. 다들 건강하게 운동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눈살이 찌푸려져서 속이 정말 안 좋았죠. 그냥 그 남자가 내 시야에 걸려서 그런 거니 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국인이 갑자기 다른 운동기구로 가면서 제 바로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코를 찌르는 땀 냄새가 확 퍼졌는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식초와 썩은 양파를 섞어놓은 듯한 시큼하고 텁텁한 악취였어요. 정말 몇 달은 안 씻었는데 운동을 해서 나는 그런 악취였죠. 순간 한국 레깅스 검색이고 뭐고 올해 들어
가장 최악의 불쾌함을 순간적으로 경험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누구나 땀을 흘릴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악취면 회원 강제 탈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특히나 여긴 뉴욕 상류층 피트니스 센터잖아요. 평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유럽이나 미국 회원들은 대부분 에티켓을 잘 지키고 깔끔한 운동복 차림이었거든요. 운동 중간중간 땀을 닦아내고 향수나 데오도란트로 채취 관리도 철저히 하는 편이었죠. 특정 나라를 비하해서는 안 되지만 중국인 혐오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죠.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한 후 저는 잠시 러닝머신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본 두 여성의 완벽한 몸매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7년 넘게 피트니스 센터를 다녔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바디라인은 처음 봤거든요. 문득 저도 그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30분이고 출근 시간까지 여유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궁금했던 피트니스 상담을 받아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새해를 맞이해서 제 자신에게 투자할 계획도 있었고 이참에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피트니스 센터 2층에 있는 상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모니카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곧바로 아까 본 두 여성 회원처럼 몸매를 가꾸고 싶다고 말했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그런데 모니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두 회원은 한국인 필라테스 강사 혜정이 진행하는 프리미엄 클래스를 수강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들이 입고 있던 레깅스도 한국 브랜드라면서 착용감이 좋아 운동 효과도 높인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필라테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블랙핑크 제니도 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모니카는 한국 강사들의 전문성과 섬세함을 극찬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강사들의 인기가 대단하다면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친절한 매너는 물론이고 체력 관리부터 구상 예방, 체중 조절, 재활까지 전방위적으로 관리해준다고 설명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홀딱 반해서 프리미엄반 등록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까 그 중국인 남성이 물을 마시러 상담실 앞으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또다시 그 고약한 냄새가 날까봐 긴장됐죠. 그런데 갑자기 상담을 해주고 있던 모니카 쌤이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숨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전 제가 느낀 불쾌감이 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의 후각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인 남성이 지나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냄새가 심하다고 말했더니 모니카는 한숨을 쉬며 그 회원이 오래전부터 다녔는데 특히나 여성 회원들이 많은 시간대에만 온다면서 정작 운동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냄새만 고약하다고 털어놓았어요. 피트니스 센터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한국의 레깅스 브랜드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동안 유럽이나 일본 브랜드만 고집해왔던 제가 한국 브랜드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처럼 뉴욕의 상류층들도 하나둘씩 한국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행사에 기아 자동차 메인 스폰서 선정도 이제는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졌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타임스퀘어 전광판들이 한국 브랜드들로 가득했어요. BBQ 치킨 광고가 흘러나오고 바로 옆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공기놀이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죠. 다른 쪽 전광판에서는 기아 EV9의 신차 전시 예고 광고가 반짝이고 있었고요. 거기다 제가 방금 경험한 필라테스와 레깅스까지 순간 한국이 뉴욕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점령해버린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 CEO인 매트 피터슨과 미팅이 있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로 가는 길이었는데 주차장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죠. 그런데 평소 테슬라를 즐겨 타던 그가
제네시스 지구공에서 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테슬라는 왜 안 타냐고 물어보니 이제는 실리콘밸리에서 모두가 제네시스를 탄다면서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혁신적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오는 길에 목격한 한국 브랜드들의 뉴욕 점령 이야기를 하자 피터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국을 좋아하는 건 문화나 음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단언하더군요. 피터스는 특히 작년에 있었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의 제네시스 GV80 사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LA 근교에서 차가 수차례나 전복되고 공중회전까지 했는데도 타이거 우즈가 기적적으로 생존했다는 거였죠. 25년 차 LA 교통경찰이 현장을 보고 놀라워했다면서 차량이 저 정도로 완파됐는데 운전자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고 했대요. 그 경찰이 다음 날 바로 제네시스 대리점으로 달려가 계약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더군요. 피터스는 그러면서 사고를 겪은 타이거 우즈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타이거 우즈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LA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식사비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깜짝 놀라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자 타이거 우즈는 자신이 30년 넘게 골프를 치면서 세계 각국의 최고급 차들을 경험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왠지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해보고 이렇게 감동한 것은 전 세계가 한국의 실력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터스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최근 BMW 연쇄 화재 사건을 언급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BMW 차량 수십 대가 주행 중 불이 나면서 이제 독일 차는 위험한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했다고 하더군요. 일본 차는 30년간의 영광을 뒤로 한 채 혁신성이 떨어지는 할머니 차라는 이미지가 굳어져서 이제 미국에서 일본 차를 타는 건 마치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했어요. 반면 한국 브랜드는 첨단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아 새로운 프리미엄의 대명사가 되었다면서 특히 제네시스는 실리콘밸리 CEO들과 월스트리트 금융가들 사이에서 성공과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미국 MZ세대의 91%가 한국 브랜드를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2025년 새해가 밝아오는 타임스퀘어 심장부에서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